자, 이제 실무를 들어가 볼까요? 교재는 470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나온 과정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었죠. 공인중개사 법령 쪽에서 약 70%의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28개 문제고, 지금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에서 약 15%예요. 그러니까 여기서가 6문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 쪽인데 중개 실무 쪽이 약 15%니까 이것도 6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33회 때는 좀 특이하게 냈다고 그랬죠. 33회 때는 여기 공인중개사 법령 쪽에서 21개밖에 안 냈어요.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무려 9개를 출제했고, 그다음에 실무 쪽에서 무려 10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출제했는데 원래 출제 비중은 이게 맞아요. 7대 3 이렇게. 그러니까 실무 쪽이 이제 15% 비중입니다. 6개인데 그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 부동산 거래 신고법하고 실무 쪽이 문제가 굉장히 그동안 어렵게 나왔는데 단 33회 때는 이쪽의 문제를 무려 19개를 출제하면서 어렵게 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33회 때 문제가 대단히 쉽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 32회 때까지는 이쪽을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다른 과목과 많이 실무는 겹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민법하고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이쪽은.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6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요 실무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실무의 의의, 뭐 요거는 참고하시는데 실무의 일반적 과정이라고 나옵니다. 471쪽에. 자, 그럼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자, 우리 의뢰인 갑이 토지를 팔아달라고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를 합니다. 그럼 중개 의뢰에서부터 중개 실무는 출발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 물건에 대하여 토지에 대해 어떻게 중개할까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물건을 알아야 중개할 수 있으니까 이 토지에 대하여 조사 확인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사 확인, 공부상 조사, 현장 조사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을을 상대로 이 토지에 대한 판매 활동을 펼쳐요. 이것을 중개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마케팅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사이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도 작성 교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계약의 이행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중도금, 잔금, 등기서를 교부함으로써 중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은 이렇게 돼요. 이 종전에는 실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걸 많이 따졌었는데 요즘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진행된다만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재가 지금 현재 1장, 실무 1장이 이걸로 돼 있고 계획은 없어요. 모든 교재가 계획은 없습니다. 조사 확인이 2장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중개활동으로 돼 있고 4장이 계약의 체결, 그 다음에 5장이 계약의 이행, 개별적 중개실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주 출제 타겟은 여기 조사 확인 파트. 여기서 이제 다른 과목이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공시법적인 지식, 민법적인 지식, 공법적인 지식이 다 요구돼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중개 활동은 부동산학 개론, 마케팅이에요. 이게 연결되고 있고 계약의 체결은 당연히 민법이 연결되고 있고요. 계약의 이행 관련해서요. 단행법들. 그러니까 계약의 이행은 이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등기 관련법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이 있어요. 이게 특조법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공시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근데 우리 쪽에서 실무 쪽에서 접근합니다.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하는 물, 부동산 실명법이 있죠. 이게 민법에서 공부하죠. 또 우리가 임대차를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경매에 관한 내용도 여기서 같이 공부하고요. 경매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인 등록에 관한 내용도 여기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요쪽 계약의 이행 관련법들, 이게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라고 부르는데 지금 출제는요 이쪽을 집중적으로 해요. 그럼 실무가 전체적으로 지금 6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6개인데 이 중에 주임법 하나, 상임법 하나, 경매 하나, 대리인 등록 규칙 하나예요. 그러니까 4개죠 기본적으로. 4개에다가 최근 시험이 실무법을 계속 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쪽에서. 민법하고 완전히 겹치는 부분인데 이쪽에서 한 문제를 또 냅니다. 그럼 벌써 5개죠. 그럼 이쪽 남는 게 벌써 1개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갖고 이번에는 시험에 내면서 골고루 다 냈어요. 여기서도 냈고 여기서도 냈고 다 냈습니다. 그래갖고 10개를 출제했던 거예요. 이게 원래 출제 비중이 여기 4개 여기 4개 해갖고 8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6개로 줄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집중적으로 여기서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러니까 다다음 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이쪽 내용을. 이게 2주간에 걸쳐서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이쪽 내용을.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실무의 출발은 중개계약서부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개의뢰 접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 473쪽에 부동산 중개계약이란 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법령 시간에 일반 중개계약 제도와 전속 중개계약 제도를 공부했는데 중개계약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 여기서 등장하네요. 그래서 내 토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중개계약이죠. 이게 중개계약이고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고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자, 그럼 갑니다. 그럼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인데 요거는 출제하지 않는데 이해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을 탄력받으면 이건 쉽게 그냥 이해를 하는데 중개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됩니다. 이걸 낙성계약이라고 그러죠. 다음에 어떠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류식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유상계약이죠. 그 다음에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계약은 낙성, 분류식, 유상, 쌍무계약이죠. 다만 쌍무계약, 그러니까 중개계약이 쌍무계약이 되려면요. 의뢰인 값, 내 토지 팔아주세요 의뢰했잖아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하여 보수 지급 의무와 중개 완성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쌍무계약이 되는데 우리 개업공사에는 중개 완성의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완성의 의무는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의뢰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중개를 성사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쌍무계약을 하느냐? 여기 보수 지급 의무에 대응하여 선관주 의무라든가 신의성실 의무 이런 것들이 대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쌍무계약이다. 조건부 특수한 쌍무계약이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게. 그 다음 이제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 위임과 유사하다고 그랬죠? 기억도 안 나 이것도? 위임과 유사한 계약입니다. 위임은 사무처리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처리 계약과 유사한 이제 위임 계약과 유사하고요. 그래서 개공한테 선관주의 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민법전에 형태가 없다 해서 비전형 계약이요. 민법전에 형태가 있는 계약을 전형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법전에 전형 계약이 몇 개 있어요? 15개. 그 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면은 3개만 딱 들어가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요거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 계약이 15가지인데 그 중에 중개 계약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전형 계약입니다. 이렇게 되고 누구요 지금? 두 번째인데 지금. 깨톡 받으세요 얼른.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사중개계약이죠. 그러니까 민사거래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중개계약이고 중개활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적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체결이 강제되는 계약이 아니에요. 물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적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임의 성격이 가장 강하지만 도급, 현상망고라는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혼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참고하세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잠깐 한번 짚고 갈까요?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게 그 유상계약에 대한 반대말은 무상계약이죠. 이렇게 되고 분류식계약에 대한 반대말은 요식계약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전속계약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공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이게 첫 번째였죠. 이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우리 전속을 체결하는 계공은 전속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이게 첫 번째 의무. 그다음에 전속계약서 보관도 하시라고 했어요. 몇 년? 3년. 맞죠? 그다음에 의뢰인의 비공 요청이 없는 한 정보 공개하셔야 되죠. 이런 의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전속계약은 요식계약인 것 같아요? 분리식계약인 것 같아요? 요식계약 같죠? 네,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지금. 전속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그랬잖아요. 근데 요식, 분류식의 개념은 의사표시를 방식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청약의 의사표시를 방식으로 했다? 요식계약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은 요식계약 없습니다. 요식행위만 있어요. 신분법상 행위들 있죠. 신분법상 행위는 전부 다 요식행위예요. 엄격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남녀가 둘이 30년을 살았어요. 근데 혼인신고 안 했어요. 그들 법적 부부애 아니에요? 아닙니다. 맞죠? 혼인 신고해야 됩니다. 요식행위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방식으로 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속계약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전속중개계약 역시 분류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청약 자체를 전속계약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나는 갑이 그랬습니다. 나는 이 집에만 내놓는다. 고맙습니다. 전속 체결됐죠? 의사표시로 성립됐잖아요. 지금 방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그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속계약서를 사용하라 이랬을 뿐이에요. 우리 법이 작성하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전속중개약, 요식계약이다, 분류식계약이다? 분류식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식계약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민법상으로도 요식계약은 없어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쌍무계약. 쌍무계약에 대한 반대말이 뭐예요? 편무계약. 쌍무계약에 대한 반대말이 편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계약, 쌍무계약 맞아요? 임대차 계약도 쌍무계약 맞죠? 그러면 쌍무계약은 채무가 서로 결연돼 있죠? 채무의 결연성에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험 부담에 문제가 생겨요. 들어본 적 있나요? 좋습니다. 쌍무계약, 편무계약을 구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쌍무계약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 편무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 계속적 계약에 대한 반대말은 뭐예요? 일시적 계약이겠죠. 계속적 계약권 일시적 계약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면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을 왜 구분하느냐? 왜? 심심해서가 아니죠. 구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저 해지란 말 들어봤죠? 해지하고 해제.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을 내는 거죠. 효력이. 맞죠? 해제는 소급표가 있죠. 그럼 해지는 소급표가 없고 해제는 소급표가 있고. 맞죠?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을 구분하는 이유는 해지냐 해제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해지냐 해제냐. 그럼 계속적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이걸 해지라고 해요, 해제라고 해요? 해지. 그럼 중기계약은 해지된다고 해야 돼요, 해제된다고 해야 돼요? 해지된다고 해야 돼요. 일시적 계약을 파기할 때는 해제라고 하는 거죠. 저놈이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알아두세요. 법을 보는 각도들이에요. 시험에 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민법을 이해하면서 이제 들으면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 계약이에요. 주택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계속적 계약이 맞겠죠.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야 돼요, 해지한다고 그래야 돼요? 해지한다고 해야죠. 맞죠? 해지한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 계약은 해지냐 해제냐 이건 구분하게 하는 건데, 근데 해지는 그럼 소급표가 없고 해제는 소급표가 있고, 취소가 있고 철회가 있었죠. 철회는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취소는 있어요. 그럼 똑같네, 둘이? 그럼 둘이 차이. 생각해 보면요, 취소와 철회는 총칙,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셋 중에 어디서 공부했어요? 취소와 철회는 어디서 공부했어요? 총칙. 이건 총칙에서 공부했죠. 민법 총칙에서. 해지와 해제는 계약편에서 공부했죠. 아직 민법 여기 안 나갔나? 나갔어요? 그러니까 공부해본 순서로 보면 이게 느낌이 와요. 이게 뭔 얘기냐면 해제와 해지는 계약의 특이한 현상이에요. 계약에. 근데 취소와 철회는 법률행위 전반에 걸치는 거예요. 총칙이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편무와 쌍무를 왜 구분하지?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을 왜 구분하지? 이런 게 느낌이 딱 오면 여러분들이 하산할 때가 돼가는데, 그런 느낌 안 와도 하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예,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에 탄력을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면 민법의 완전한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단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만큼 민법이 어렵고 시간을 요구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민법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용어도 어려울 뿐더러 이게 이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곱씹어야 돼요. 그래야 민법을 완벽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요구를 꼭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요즘 민법 문제 보면 아주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찹니다. 야, 이 정도까지 공인중개사들이 알아야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손님만 모시면 잘 되지. 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가 하는데 이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생각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의 성질 출제는 안 하는 부분이지만 가볍게 살펴봤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중개계약을 서면화시켰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제목만 받으시면 되는데 중개계약의 서면화의 장점.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계약은 통상 구두로 체결하고 있잖아요. 내 아파트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내 아파트 세뇌해주세요. 알았어요. 구두로 체결하고 있죠. 근데 중개계약서를 언제나 쓴다. 서면화시키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면화시키면 계약 내용이 명확해지죠. 그래서 기본적 내용 확정 기능이 있고요. 그럼 계약 내용이 명확해지니까 분쟁을 줄일 수 있네요. 맞죠?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계약서를 언제나 써버린다면 개공이 의뢰인의 등을 치는 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겠죠. 계약화 시키니까 문서화되니까 거짓말을 잘 못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늘린다 줄인다? 줄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계약 내용을 통제함으로써 정부의 간섭을 줄이게 돼요. 그게 바로 자주통제의 기능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화되니까 음성적 거래를 많이 하는 부동산 투기라든가 무등록 중개업자의 출현을 막을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넘어가면 유통시장을 정비하고 근대화하게 돼요. 즉 기록이 남으니까 유통시장이 정비되고 근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면화 유형화의 장점을 10회, 11회 때 연타석 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니까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계약의 유형을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는데 중개계약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분 기준 정도를 주의하는데 그 구분 기준은 중개계약의 유형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네 번째 줄부터 설명이 돼 있는데 중개 권한을 개공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반, 전속, 독점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은 이거죠. 의뢰인 갑이 다수의 개공한테 중개 의뢰하는 거죠. A한테 의뢰하고 옆집 B한테 또 의뢰하고 또 옆집 C한테 의뢰하고 이 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준 개공한테 보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이에요. 우리가 법령 시간에 공부했죠. 그다음에 전속계약은 의뢰인 갑이 특정 기업공사 A한테만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 개공이 승낙을 하면서 체결하는 계약이에요. 물건 혼자 받은 거죠. 그럼 현재 우리가 법령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딱 공부했는데 우리 현행법상 공인사업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맞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독점융기계약도 이거는 물건 혼자 받는 건 맞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전속과 독점은 같은 점이 물건을 혼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어디 있냐면요. 스발상의 차이가 있어요. 스발상 들어본 적은 있죠? 이것도. 이게 뭐예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그러니까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전속입니다. 스발상과 의뢰인이 거래했어요. 중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죠. 중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요. 소요 비용만 지급했어요. 기억납니까? 아니 내가 그 사례 들었잖아요. 내 아파트 팔아줘. 나는 여기만 내놓습니다. 잘해주세요. 그리고 백화점 갔다 그랬죠. 그리고 백화점 갔다가 옆집에 사시는 을을 만나갖고 계약을 해버린 거 그냥. 이게 스발상이죠. 그러면 중개 보수에 원래 지급해야 될 중개 보수에 50%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만 지급했죠. 전속의 경우는. 맞죠? 근데 독점이잖아요. 독점의 경우는 의뢰인이 스발상과 그랬어요. 그래도 중개 보수를 지급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 독점융 계약은 어떤 식으로든 계약이 있기만 하면은 보수를 받는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형태가 독점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 법에 명문으로 들어와 있는 게 전속의 독점이에요. 지금. 전속이 들어와 있죠. 독점은 우리의 법감정과 맞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중개업체 물건 내놨어. 근데 내가 우연히 만난 사람과 거래해버렸습니다. 보수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우리 법감정과 안 맞아요. 독점은. 그래서 독점은 미국에서 가장 성행하는 제도고요. 전속이 일본에서 가장 성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타협점에서 전속이 우린 들어온 겁니다. 독점이 우리 법감정과 안 맞기 때문에.
그럼 독점은 어떤 시로든 계약이 되게 되면 보수를 받으니까 보수 확보가 용이해져요. 그러면 수입이 증대되죠. 그러니까 중기업에 대한 기업화의 장점을 이룩할 수 있다. 대형화, 기업화의 장점을 이룩할 수 있는 게 독점 중개약이에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속과 독점은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럼 일반 중개약은 다수의 경우한테 중개를 하니까 법률 관계가 복잡하죠.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대단히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죠, 이게.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의 단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소송의 초대장이다. 소송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높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everybody's business is nobody's business. 번역해봐. 왜 나한테 시키냐고? 그것도 일반 중개의 단점인데 모두가 책임지는 일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단점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모두가 물건을 받았죠? 어느 누구도 책임낸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everybody's business is nobody's business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낸 주기를 안 합니다. 이게 일반의 단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여전히 가장 많은 형태이죠. 그럼 이 세계는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독점성에 따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은 독점력이 전혀 없죠. 전속은 독점력이 어느 정도 있죠. 독점력이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독점력에 따른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에 따른 부분, 중개행위 주체의 수에 따른 부분인데 그러니까 단독 중개약은 의뢰인 1인과 개공 1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다. 이게 단독이에요. 단독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공동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다수이거나 개공이 다수인 경우 이게 공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가 한꺼번에 개공 갑한테 중개 의뢰합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다수죠. 공동이에요. 또 의뢰인 A가 개공 갑을병한테 한꺼번에 중개 의뢰합니다. 이건 개공이 다수죠. 공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공동이래요. 갑의 개공은 A였고 을의 개공은 B였습니다. 둘이 협력을 계약을 성사시켜요. 이것도 공동중개계약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확하게 공동중개계약이 아니고 공동중개행위에 불과해요. 단독중개계약이 이렇게 결합된 형태일 뿐이죠. 근데 이것도 공동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공동계약은 개공 다수가 관여하는 형태 있죠. 이걸 공동중개계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공동의 특징은 여러 명의 개공이 같이 중개하니까 이거는 협력 중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속한 중개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현 시대에는 공동 중개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 주된 이유가 물건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죠. 서로.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 시대에 아주 적합한 이산적인 형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공동은.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그럼 공동의 탄생 배경은 어디 있냐면요. 전속이나 독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생했어요. 전속이나 독점의 단점. 그럼 전속이나 독점의 장점은 뭐냐면 물건을 혼자 받았으니까 보수 확보가 용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 있는 서비스를 해요. 적극적인 중개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물건 혼자 받았는데 이자가 무능력합니다. 무능력하면 의뢰인이 큰 피해를 입죠. 그러니까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동이 탄생한 거예요. 다른 개공과 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독점이 가장 유행한다고 그랬는데 독점으로 가는 경우에는 거의 공동으로 갑니다. 그럼 독점 중개계약하면서 공동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의뢰인이 의뢰를 할 때 개공 단체한테 물건을 의뢰해버리는 거예요. 단체한테. 그러면 이자가 무능력하더라도 을병이 중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동중개약은 독점이나 전속의 변형된 형태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 지급 형태에 따른 부분인데 보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정률, 정가, 순가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정률 중개약은 보수 요율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0.9%면에서 0.7%로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보수 요율을 정한 거고 그 다음에 정가 중개는 보수액을 정했겠죠. 얼마로 하자. 보수 뭐 5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하자. 이렇게 보수액을 정한 게 정가 중개예요. 순가 중개약은 기억나세요? 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순가 내가 설명 안 했나? 금지행위에서? 이거 그럼 기억나면은 순가 들어본 거예요. 뭐 기억 안 나도 돼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럼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는데 팔아달라고 기업공사 A한테 의뢰하면서 내 손에 5억만 쥐어줘.
안 했을 리가 없지, 내가. 그다음에 을이 토지를 또 나는 이 토지가 마음에 든다. 내가 예산이 5억 있으니 이거 지급할 테니 사업 8천에 구하든 9천에 구하든 관여치 않겠다. 이게 순가중개계약이에요. 일본식 표현을 하겠습니다. 용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순가중개계약은 차액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거죠. 차액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무상 입금가, 5억 입금가 그러면 이게 순가라고 그랬어요. 인정, 5억 인정. 그럼 이것도 순가라고 그랬습니다. 실무상.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순가중개약은 의뢰인이 최저가나 최고가를 정하여 중개 의뢰하고 그 차액을 중개 보수로 지급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순가중개약을 체결했다 하여 당연히 금지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겠습니다. 이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해야지만 금지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순가중개약은 이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죠? 그래야 순가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금지된다 봐야 되고 개공은 차액을 많이 챙겨야 되므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보수지급 형태에 따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구분하면 돼요. 일반 전속 독점은 보수지급 형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독점력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정률 정가 순가가 보수지급 형태에 따른 구분이에요. 구분 기준만 참고해 두세요. 됐습니까?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우리나라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공사법이 명문을 두고 있는 게 일반과 전속이죠. 가장 많이 체결되는 윤계약은 일반이었어요. 됐죠? 이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5가지 일반 독점 전소, 그다음에 공동